최근 들어서야 사람들은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사랑했던 동물과의 관계가 인간 사이에 그것 못지않게 죽음을 넘어선 특별한 관계임을 조금씩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래봤자 개 하나 죽은 거라고 고작 동물 하나 죽은 거잖아. 동물 하나 죽었다고 유난 떨지 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 후에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지어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상담 치료를 받고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서로 위로해주는 모임에 가입할 정도로 변한다. 물론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고수하는 사람도 많지만 미국에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사람들을 위로하는 대학동물병원 부설 전화상담 프로그램도 있다. 반려동물을 잃은 고통을 견디었던 기억은 같은 처지의 사람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어린 시절 진저를 잃었던 슬픔을 견디었던 것도 지금 내가 같은 이유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 훈약을 안락사로 보낼 때 그 결정이 결국 내 몫이라는 게 나는 너무 힘겨웠다. 하지만 나는 결국 그것은 헌신적인 사랑을 내게 준 훈약에 대한 나의 마지막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TV에 출연하는 일이 잦아졌다. 주로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종종 이혼할 커플이 반려동물을 사이에 두고 서로 데려가겠다고 싸울 때 해결사로 초대받는다. 그날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부부는 개가 앞으로 누구와 살고 싶은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개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관객 중 한 젊은 남자가 일어나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웃기고들 있군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깨끗이 포기하고 나가는 길에 바로 개 한 마리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있던 방청객들과 나는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자, 정신 차리고 방송을 계속해야지라고 스스로 속으로 타이르면서 그 청년에게 답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당신은 동물과 함께 살며 사랑을 나눌 기회가 없었나 보군요. 만약 당신에게도 그럴 기회가 생긴다면 지금의 그런 생각은 물론 당신의 삶도 바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고는 계속 촬영을 했지만 그 남자의 말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한 마리 더 사면 되지라니. 그 사람은 아직 특별한 동물과 만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직함도 느껴보지 못했고 그들과 나누는 촉촉한 키스도 경험하지 못했으면 물론 말랑말랑한 발바닥을 만질 때의 그 사랑스러운 느낌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동물과 헤어질 때의 그 슬픔도 모르는 거겠지. 동물들은 내게 말했다. 죽은 후의 육신은 마치 거추장스러운 우주복 같아서 귀찮고 거북하기만 할 뿐이라고. 마침내 육체로부터 벗어나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고통 없이 뛰놀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고. 동물들은 떠나야 하는 순간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때때로 사람보다 동물을 잃었을 때 더 큰 슬픔에 빠진다. 떠나는 동물은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무한의 사랑, 신뢰와 웃음, 따뜻함, 든든함과 온기를 준 그들의 부재를 어찌 마음 먹는다고 잊을 수 있겠는가. 나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진저는 선천적으로 건강한 체질이었다. 예방접종 외에는 병원을 찾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러던 진저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자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진저는 식욕을 잃었고 숨을 헐떡거렸고 열이 올랐다. 가족들은 진저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자궁 내막염이 심각한 상태여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우리는 그날 밤 아픈 진저를 병원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진저와 헤어지며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일 데리러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했다. 언제나 곁에서 함께 잠들던 진저가 없는 그날 밤은 너무나 길고 두려웠다. 다음날 아침 일찍 식구들은 병원으로 갔다. 수술을 마친 진저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집으로 데려온 것은 진저가 아니라 진저의 개줄과 목걸이뿐이었다. 진저가 애석하게도 어제 저녁에 갑자기 손 쓸 사이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가족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대기실에 얼어붙었다. 나도 얼이 빠져 멍하니 서 있었다. 특히 어린 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진저가 죽다니, 어제까지 살아있었던 진저가 죽다니. 그렇다면 왜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해주지 않은 걸까? 나는 꼼짝도 못하고 서서 진저의 목걸이와 개줄을 들고 애석하게도 어제 저녁에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노 의사는 흰머리가 잔뜩 엉클어진 채로 죄송합니다, 유감입니다만 반복하고 있었다. 물론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진저는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었는데 우리는 진저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지키지 못한 채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특히 아직 어렸던 나는 처음으로 죽음을 접하게 되었다. 진저가 없다는 것을,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게 죽음이라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렇지만 나는 진저를 통해 그것을 알게 되었다. 또 죽음이란 다시 보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하지만 죽음을 넘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도 진저를 통해 배웠다. 그렇게 진저는 마지막으로 슬픔의 강을 건너는 법을 내게 가르쳐주고 떠났다. 안락사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스스로 안락사를 원하는 동물도 있지만 가족으로 살았던 반려동물의 안락사를 결정하는 일은 주인에게 가장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내내 따라다닐 죄책감은 물론이고 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후회까지 겹쳐 주인을 힘들게 한다.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도 반려동물의 안락사를 결정했던 순간이 평생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게리 코알스키는 자신의 책 굿바이 프렌드에서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어찌하여 동물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남은 인간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교훈까지 주고 떠날까. 모든 생명체는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매달리며 삶에 집착하는 것이 본성이다. 그런데 자기가 떠나야 할 때를 감지하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듯한 이 친구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언제라도 정중하게 그것을 맞는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안락사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생각을 바꿔볼 것을 권한다. 안락사가 주인의 손으로 동물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반려동물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하고 말이다. 나는 동물들이 자기가 가야 할 때를 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주인의 안락사 결정이 자기를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법이라는 것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어떻게 마음을 먹더라도 안락사는 고민 없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도 단지 주인 마음 편하라고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사랑했던 동물을 안락사 시키고 극심한 고통을 느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과 죄책감이 조금씩 해방된다. 물론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는 자신을 보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하며 자책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통증 속에서 아파하던 동물이
안락사 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자책감이 무게가 줄어들지 않을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서 나는 진정으로 완전한 내가 되는 것을 느꼈어. 사고로 잃었던 다리도 다시 생기고 몸속에서 고통을 주던 암도 싹 사라지던 걸. 날 아프게 했던 고통들이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날 보내주는 순간 난 다시 달릴 수 있게 됐다고. 이 말은 내가 수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경험 속에서 얻은 내용이다. 물론 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우에 확대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동물들의 많은 죽음을 겪었고, 많은 영혼을 보았고, 죽음을 대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동물의 죽음에 대한 내 믿음은 확고하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거나 의학적으로 사망으로 인정됐다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주로 죽음 이후 아주 강한 빛을 받고 가족이나 친구 등 친한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동물의 죽음도 인간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동물도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고 가족들을 내려다보고 밝은 빛을 보고 먼저 간 동료들을 만나고 친구와 가족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다. 물론 동물에게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내 마음을 통해서 들리는 동물의 목소리를 믿어야만 한다. 조이는 17살 된 그녀의 늙은 고양이 스모키가 아프자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지 내게 물어왔다. 그 결정은 내내 조이를 너무 힘들게 짓눌렀다. 조이는 이제는 스모키를 보내줘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스모키 없이 사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조이는 알고 있었다. 마침내 조이는 마음을 정했고 마지막으로 내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동물이 죽을 때 영혼의 안내자가 정말로 오는지, 그래서 외롭지 않게 가는지 내게 묻고 또 물었다. 나는 영혼의 안내자, 수호천사 등등 내가 그동안 봐왔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는 다 믿는다고 말했다. 이 말이 힘든 결정을 내린 조이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조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스모키를 보내는 장소에 나도 함께 갔다. 그런데 안락사가 진행되고 스모키의 숨이 끊어질 때쯤 내 눈에 시베리아 호랑이의 모습이 보였다. 죽어가는 스모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을 나도 함께 본 것일 텐데 갑자기 웬 호랑이? 평생 반려묘로 산 스모키를 데려갈 영혼의 안내자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게 나는 너무 놀라웠다. 참 이상하네요, 조이. 스모키가 호랑이를 본 적이 있어요? 스모키를 데리러 온 동물이 호랑이에요. 조이는 이 말을 듣더니 너무 놀라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조이는 어렸을 때 인도 여행을 갔다가 숲속에서 야생 호랑이를 만났다고 했다. 그 후 그녀는 호랑이에 매료되어 집을 온통 시베리아 호랑이 미술품으로 가득 채우고 살았다고. 결국 스모키의 안내자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주인이었던 조이의 마음에 평생 평화를 주었던 호랑이였던 것이다. 주인과 관련된 동물이 죽은 후에 안내자로 나타나준 특이한 경우였다. 나는 동물의 영혼을 홀로그램 상태로 보기도 하고 방금 죽은 고양이가 내 다리에 와서 꼬리를 비비거나 방금 죽은 개가 내게 와서 코로 문지르는 촉촉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하는 경험이다. 동물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죽은 후 집에서 스치듯 그들을 보거나 꿈속에서 만난다고 말한다. 또 침대 위에 같이 누워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살아있을 때 늘 있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느낄 때도 있다. 이런 현상은 동물이 죽은 후 다른 동물을 집에 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영혼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란다. 이런 현상을 슬픔에 빠진 주인을 위로하기 위해 죽은 동물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동물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마음의 에너지를 모아 찾아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사람들은 실제로 만지고 안고 쓰다듬고 싶어 하고 그런 것만 믿으려 한다. 하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자. 그 시절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영혼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던가. 마음을 열면 더 큰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단 마음을 열면 살아있을 때처럼 만지고 볼 수 없을 뿐 우리는 동물이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 번은 함께 살던 개가 죽은 후 이틀 만에 자기를 보러 왔다며 한 여성이 헐레벌떡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개는 살아있을 때 마당에 둔 냄새가 아주 고약한 비료더미 속에 들어가 자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 안에 들어오는 날이면 난리가 나고 참기 힘들었다고. 그런데 개가 죽은 지 이틀 후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 익숙한 악취가 풍겼다. 한겨울이라 창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때 그녀는 사랑했던 개가 자기를 만나러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 난 처음으로 죽은 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녀석은 죽어서도 그 똥냄새 나는 퇴비 속으로 놀다가 또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리웠을까요? 뭐 그리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전 이제 사후 세계를 믿어요. 우리 개는 죽은 후에도 이렇게 많은 것과 넓은 세상을 제게 가르쳐 주네요. 죽고 나니 그 녀석이 묻히고 들어오던 지독한 냄새마저 추억이 되더라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 외에도 죽은 개의 모습을 보았다고, 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손을 핥는 것을 느꼈다고, 이도저도 아니면 그저 느낌으로 죽은 개가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다고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반려동물들은 대부분 주인과 살면서 일상 속에서 함께했던 소소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역시 추억은 작은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동물은 죽은 뒤에도 일상처럼 우리 곁에 머문다. 내가 의뢰받는 일의 약 30%는 과연 언제 안락사를 시켜야 하는지 그 시점을 묻는 것이다. 물론 각 종마다 평균 수명이 있지만 함께 살던 동물 가족을 떠나보내는 주인에게 그런 수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게 안락사의 시기를 물어오면서도 주인들은 이번만은 아니기를 내심 바란다. 하지만 내 경험상 안락사를 시킬 적절한 때란 바로 그 순간이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순간, 등 뒤에 벽뿐인 듯한 막막함을 느끼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동물들을 그만 보내줘야 할 때다. 그 순간이 바로 동물이 이렇게 말하는 때인 것이다. 엄마, 이제 그만 나를 놔줘요. 난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됐어요. 그것은 애원이다. 나와 함께 살던 동물들도 나를 떠나면서 대부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다. 이제 그만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동물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바라는 건 약간의 도움이다. 안락사라는 약간의 도움.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왜 동물은 스스로 쉽게 떠나지 못하나요? 스스로 떠난다면 우리가 훨씬 덜 힘들 텐데요. 왜 안락사라는 힘든 결정을 우리에게 맡길까요? 물론 모든 동물이 안락사를 통해 가지는 않는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기도 한다. 하지만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노안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면 우리는 가족으로서, 주인으로서
동물의 죽음에 대해 좀 더 인도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때로는 안락사로 편하게 보내주는 것이 가족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보내는 사람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을 피하고자 동물의 고통을 연장하는 일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다. 안락사로 보내고 난 후 분명히 힘들겠지만 가족으로 살았던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질 것. 이게 바로 동물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떠나는 교훈이다. 사람들은 내게 반려동물 여러 마리가 함께 살던 집에서 한 마리가 죽으면 남은 동물들이 그것을 아느냐고 묻는다. 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캔드라는 23살 된 나이 든 말로 주인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다. 큰 목장을 사는 게 평생 꿈이었던 주인 부부는 마침내 꿈을 이뤄 새 목장으로 이사를 갔는데 슬프게도 이사를 하자마자 캔드라가 죽고 말았다. 부부는 캔드라가 엄마 아빠가 꿈에 그리던 목장으로 옮기길 기다렸다가 그것을 보고 죽은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부부는 캔드라를 추억하기 위해 새 목장에 캔드라의 무덤을 만들기로 했다. 부부는 목장의 햇볕 좋은 곳에 캔드라를 묻었고 무덤 자리에 흙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며칠 동안 나머지 말들을 다른 목초지에서 뛰놀게 했다. 며칠 후 말들을 새 목장으로 옮겨왔는데 목장 문을 열자 5마리가 일제히 캔드라가 묻혀있는 곳으로 뛰어가 그 주변에 모였다. 그리고는 캔드라의 무덤 앞에 조용히 멈춰서서 일제히 무덤을 바라보았다. 마치 캔드라에게 마지막 임사를 하는 것처럼. 부부는 그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말 5마리는 캔드라가 죽은 것도 캔드라가 그곳에 묻힌 것도 다 아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말들은 절대로 캔드라 무덤 위로는 걸어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소중한 것이라도 대하듯 그 주변만 빙빙 맴돈다고. 함께 살던 동물의 죽음을 다른 동물도 당연히 알고 느끼고 그리고 큰 슬픔에 잠긴다.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한다거나 활기를 잃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슬픔을 표현한다. 우울증에 빠진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걷기도 하고 잠자는 위치, 잠자는 시간, 좋아하는 놀이 등 일상적인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기도 한다. 동물들은 슬퍼하는 주인을 보며 더 큰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때때로 인간을 위로하기도 한다. 핥거나 안기는 등 육체적 접촉을 통해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때로는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눈으로 주인을 쳐다보기도 한다. 슬픔을 잘 참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슬픔을 잘 견디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일 뿐 속에는 상실의 아픔을 감추고 있다. 병원에 가도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친구를, 가족을 잃은 슬픔이 남아있다. 물론 인간처럼 동물에게도 가장 좋은 처방은 시간이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동물들은 대부분 제자리를 찾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동물도 있다. 그레이트 데인인 머피의 경우가 그랬다. 머피는 같은 종인 단짝 친구 실레스트를 암으로 잃은 후 상실과 슬픔의 늪에 빠져버렸다. 이미 집에 동물이 있는 상태에서 동물이 또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먼저 있던 동물이 나중에 들어온 동물에게 스승이 되고 보모가 되고 때로는 신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한다. 머피와 실레스트의 관계가 바로 그랬다. 머피에게 실레스트는 부모이고 형제이고 스승이고 친구였다. 그런 존재를 잃은 것이다. 실레스트의 오랜 암투병에 그의 주인 못지않게 머피도 진이 빠져 있었다. 그런데 실레스트가 죽자 머피는 극도로 예민해졌다. 마음을 굳게 닫아 버리고 우울증 상태를 보였다. 식욕도 잃고 체중도 줄어 날마다 몸 상태가 나빠졌다.
난 너무 외로워. 실레스트는 최고의 친구였고 가족이었거든. 항상 둘이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라는 게 너무 외로워. 나는 플라워 에센스를 권했다. 상실로 인한 슬픔을 치료하는 데 좋은 베들레헴의 별을 권하면서 플라워 에센스보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따뜻한 사랑이라고 알려줬다. 시간의 도움과 주인의 사랑으로 머피는 아주 천천히 슬픔에서 벗어났다. 인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축복인 동물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얼마만큼 오래 함께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그 짧은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면 영혼의 안내자에 의해 더 좋은 곳으로 떠난다고 믿고 보내주자. 고통도 없고 집이 없어 떠돌지 않아도 되고 쓰레기를 뒤질 필요도 사랑을 구걸할 필요도 없는 곳. 그런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라고 말이다. 책 동물과 이야기하는 여자. 저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리디아 하비. 반려동물의 죽음 편에서 발췌하였습니다.